아이고, 또야. 화장실 가야 되는데. 새벽 3시 알람도 안 울렸는데 눈이 번쩍 떠져버리는 날이 반복되시나요?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닌데 괜히 아랫배가 신경 쓰이고 다시 누워도 잠이 얕아진 채로 뒤척이게 되는 그 느낌. 정말 지치죠. 나이 들면 다 그렇대. 이 말로 넘기기엔 여러분은 이미 너무 오래 이 밤을 견뎌오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서연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심장 검사도 정상이고요. 신장도 괜찮다는데 왜 저는 밤마다 꼭 깨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덧붙이세요. 혹시 큰 병 시작은 아니겠죠?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자꾸 엉뚱한 곳만 의심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밤에 자주 깨는 분들, 그 원인은 방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과 소금, 미네랄의 균형이 깨지고 여기에 미세한 혈관 순환 저하가 겹치면 밤이 되면서 몸은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많아서 깨는 것이 아니라 소변이 조금만 있어도 뇌가 과하게 반응하면서 잠에서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오셨던 상식 하나를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것이 싫어서 저녁부터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면 화장실 가니까 안 마시면 덜 깨겠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물을 참을수록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녁에 수분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면 혈액은 점점 농축됩니다. 쉽게 말해 피가 끈적해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 상태를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심장도 신장도 혈관도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 자율신경계는 긴장 상태로 유지됩니다. 밤은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몸은 여전히 비상 모드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이 상태에서는 방광의 소변이 아주 조금만 차도 뇌가 즉각적으로 깨우는 신호를 보내기 쉬워집니다. 또 하나 중장년 이후 특히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혈압을 위해 저녁 식사를 지나치게 싱겁게 드시는 경우입니다. 물론 짜게 먹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반대로 너무 싱거운 식사가 계속되면 몸속 수분이 혈관 안에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낮에는 다리가 붓고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체액이 늘어납니다. 결국 밤에 화장실 신호가 더 잦아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밤을 더 괴롭게 만든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밤에 물을 마시면 더 깨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아무 물이나 아무 시간에 마시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방법은 단순히 물을 더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에 몸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아주 부드럽게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의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지만 최대한 쉽게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는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저녁 습관 3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깨는 이유가 정말로 소변 때문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수분과 소금, 혈관과 신경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화장실 문제로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밤에 자주 깬다는 분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몇 시쯤 가장 자주 깨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새벽 1시 반, 2시, 혹은 3시 무렵.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진다고 하세요. 이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 안 어딘가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깨면 곧바로 방광이 예민해졌다거나 신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비뇨기과, 신장과, 심장과까지 검사를 다 받아보시죠.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특별한 이상 없음. 정상 범위. 그런데도 밤은 계속 깨집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제 깊은 잠은 끝난 건가 보다. 이렇게 체념해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간 환자들을 보며 분명하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상 정상인데도 밤에 반복적으로 깨는 분들께는 거의 예외 없이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낮에는 참고 밤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갈증도 참고, 피로도 참고, 다리의 무거움도 참고, 속도의 압박도 참고요.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낮 동안 교감신경이 계속 우세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일, 집안일, 인간관계, 걱정들까지 겹치면서 몸은 긴장한 채로 하루를 버텨냅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쉬어야 하고 자율신경은 부교감 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낮 동안 쌓여있던 수분 부족, 미네랄 불균형, 혈액 농축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몸은 쉽게 안정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누워있지만 속에서는 계속 조절 신호가 오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방광입니다. 방광은 단순히 소변을 담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방광벽에는 아주 많은 신경과 미세혈관이 분포해 있고 이 신경들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즉, 몸의 내부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방광은 가장 먼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같은 양의 소변이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던 분들이 밤이 되면 아주 적은 양에도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화장실에 가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입니다. 신경이 과민해져서 작은 자극도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원인을 소변이 생겨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내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집안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나서 조금만 온도가 변해도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매일 새벽 2시쯤이면 꼭 깬다고 하셨습니다. 소변이 급하지 않아도 뭔가 불편해서 눈이 떠진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다시 잠들기까지도 한참이 걸리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피곤하다고 하셨죠.
그분의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다만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녁 이후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저염식을 아주 철저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설명드린 첫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몸이 밤마다 깨우는 이유는 쉬라고 깨우는 게 아니라 조절하느라 깨우는 겁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면 그 과정이 거칠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고 혈관 안에 머물러야 할 물이 자꾸 빠져나가고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밤에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던 행동 중 오히려 밤을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밤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저녁 습관, 첫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채고 계십니다. 바로 저녁 이후 물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습관입니다. 선생님, 물만 안 마시면 밤에는 좀 덜 깨지 않나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그만큼 밤에 깨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물을 적게 넣으면 그만큼만 쓰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녁에 수분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면 몸속 혈액은 점점 농축됩니다. 낮 동안 땀으로, 호흡으로, 소변으로 이미 많은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의 점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상태를 우리 몸은 매우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신장은 이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조절 과정이 밤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내부 균형을 맞추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때 자율신경계는 쉽게 안정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누워 있지만 속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뇌는 일어나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쉽습니다. 방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소변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방광을 둘러싼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 부족 상태에서는 방광 점막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서 신경은 더 쉽게 흥분 상태로 바뀝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현상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물을 참으면 참을수록 몸은 오히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드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 체액 조절 시스템을 복잡하게 가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수분이 부족한데도 밤의 배뇨 신호는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녁 습관은 많은 분들이 미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지나치게 싱거운 저녁 식사입니다. 물론 짜게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저녁만큼은 최대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몸속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우리가 마신 물은 혈관 안에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합니다. 물은 삼투압의 원리에 따라 혈관 밖 조직으로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이 때문에 낮 동안 다리가 붓거나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는 분들도 많습니다. 낮에는 중력 때문에 그 물이 다리 쪽에 머물러 있다가 밤에 누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낮 동안 조직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심장은 갑자기 늘어난 체액을 처리해야 하고 그 신호가 밤중에 배뇨 욕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광과 신경은 더 자주 자극을 받게 되고 잠은 점점 더 얕아집니다. 이것이 싱겁게 먹었는데도 밤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요. 맞습니다. 의도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의도보다 균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몸은 불안정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물은 얼마나 언제 마셔야 하고 소금은 완전히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은 필요하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의 몸은 어떤 상태로 회복되어야 다시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밤이 되기 전에 몸이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깊이 잠들기 위해서는 심장, 신장, 방광 중 어느 한 기관만 편안해져서는 부족합니다. 혈관 안에 흐르는 수분의 상태, 그 수분을 붙잡아주는 미네랄의 균형, 그리고 그 신호를 전달하는 자율신경계가 함께 안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잠들기 전까지도 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채 몸이 계속 조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안의 보일러가 고장나서 밤새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언제 수분을 보충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잠자기 직전에 마셔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몸에는 흡수하고 분배하고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늦게 들어온 수분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하루 동안의 긴장을 조금씩 풀고 자율신경이 서서히 안정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적절한 수분과 미네랄이 들어오면 몸은 이제 조절을 맞춰도 되겠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은 생각보다 강한 자극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혈관을 수축시키고 자율신경을 다시 긴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밤에 원하는 것은 각성이 아니라 이완입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 역시 좋지 않습니다. 혀가 데일 정도의 뜨거움은 위 점막을 자극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은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온도는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네 하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겨울에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갔을 때 천천히 긴장이 풀리는 그 느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온기가 식도를 따라 내려가면 몸은 자연스럽게 안정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혈압, 심장, 부종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소금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소금은 짜게 먹기 위한 소금이 아닙니다.
혈관 안에 수분이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최소한의 균형 요소입니다. 소금이 완전히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그 물은 혈관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조금씩 조직으로 빠져나가 낮에는 붓기를 만들고 밤에는 다시 돌아와 신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소금은 맛이 아니라 역할로 이해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짠맛이 느껴지는 양이 아닙니다. 혀끝에 닿았을 때 뭔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소금은 혈압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순환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사상 큰 이상은 없는데 밤에만 유독 예민해지는 분들에게서 이 균형 조정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하나의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방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동안 쌓여온 불균형이 밤에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 드러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그냥 취향 아니에요? 하고 넘기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밤에 깨는 문제를 완성도 있게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레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향 때문에 넣는 거 아니에요? 입만 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레몬의 역할은 단순한 향이나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아주 얇은 한 조각의 레몬에는 밤에 예민해진 몸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레몬에는 미세혈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관여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분 미네랄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의 가장 안쪽 내피세포라는 부분이 미세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은 쉽게 이완되지 못하고 그 결과 순환은 둔해지고 신경은 더 예민해집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겉으로는 아무 통증도 없고 검사 수치도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조용한 염증 상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몸은 그 불편함을 계속 감지하고 있는 상태인 셈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 성분과 구연산은 이 미세한 자극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될수록 몸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레몬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소금은 수분을 혈관 안에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레몬이 더해지면 그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따뜻한 물과 소금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지만 손발이 특히 차거나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밤에 자율신경 증상이 두드러지는 분들은 레몬 한 조각이 더해졌을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환자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더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이 방법을 일주일 정도 실천하신 뒤 가장 먼저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것은 밤중 배뇨 횟수가 아니라 아침의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면 머리가 덜 멍해요.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요. 이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밤 동안 제대로 회복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몇 번을 깼느냐보다 아침에 어떻게 느끼는지가 사실은 더 정확한 지표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적처럼 하루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처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균형을 몸이 다시 스스로 맞출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문제를 의지나 참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까? 오늘은 꼭 안 마셔야지. 하지만 몸은 참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을 제때 받지 못하면 더 예민해지고 더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물, 소금, 레몬은 각각 따로 보면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밤에 몸이 느끼는 불안정함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막연하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이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항상 순서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무엇을 넣느냐보다 언제, 어떤 상태로,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보다 너무 빠르면 몸이 낮 동안의 긴장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효과가 흐려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아직 흡수와 분배가 끝나지 않은 수분이 방광을 직접 자극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전이라는 시간은 몸이 하루를 정리하고 자율신경이 서서히 쉬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들어온 수분과 미네랄은 몸 안에서 비교적 부드럽게 흡수되고 혈관과 조직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물의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정답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한 컵입니다. 일반적인 컵으로 200ml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갑지 않고 뜨겁지 않은 따뜻한 상태여야 합니다. 컵을 손에 쥐었을 때 손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싸지는 정도의 온기, 그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소금의 양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손으로 직접 보여드리듯 설명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아주 살짝 집었을 때 묻어나는 정도, 혀끝에 닿았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나 뭔가 들어갔나 싶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소금은 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관 안에 들어온 물이 밖으로 새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혈압을 올리기보다는 탈수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혈액 농축과 순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반드시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껍게 썬 조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얇게 썬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띄웠을 때 은은한 향이 퍼질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향 자체가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뇌를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앞서 이야기한 미세순환과 신경 안정에 조금씩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물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마시면서 다른 일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급하게 넘기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단순한 음료 섭취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몸에게 이제 쉬어도 괜찮다고 알려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몸은 밤에 불필요한 각성 신호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바로 판단할 대상은 아닙니다. 몸의 균형은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어긋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아침의 느낌이 먼저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몇 번을 깼는지보다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진다면 몸은 이미 회복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동시에 이런 걱정도 함께 떠오르셨을 겁니다. 혹시 나에게는 맞지 않는 건 아닐지, 괜히 했다가 더 불편해지지는 않을지 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에는 적용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와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분, 혹은 주치의로부터 수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라면 이 방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분들께는 체액 조절 자체가 치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상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에 있고 특별한 제한을 들은 적이 없는데도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오히려 수분과 미네랄 균형이 지나치게 부족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상태가 밤마다 몸을 깨우는 원인이 되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입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데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소금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긴장하시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양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소금 섭취와는 전혀 다릅니다. 짠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극소량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작용보다는 탈수 상태에서 혈액이 지나치게 농축되는 것을 막아 순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밤에 수분 부족으로 혈액 점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새벽 혈압이 더 불안정해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염분 섭취에 대해 예민하게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처음에는 소금의 양을 더 줄이거나 며칠은 따뜻한 물만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몸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저녁 생활 습관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강한 빛의 화면을 오래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긴장되는 뉴스를 시청하거나 자기 직전에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그대로라면 몸은 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은 몸에게 보내는 신호이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일 환경도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 시간을 단순히 무엇을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의식처럼 만들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앉아 천천히 마시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은 훨씬 부드럽게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이런 신호에 잘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정말 밤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밤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몸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밤에 몇 번을 깨느냐만을 기준으로 변화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은 그보다 조금 다른 순서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를 알고 계시면 아, 지금 몸이 바뀌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의외로 밤이 아니라 아침입니다. 며칠 정도 지나면 어제 몇 번 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덜 멍하고 눈이 조금 더 잘 떠지고 몸이 완전히 개운하지는 않아도 예전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지는 않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건 밤 동안 몸이 회복적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다시 잠드는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밤중에 한 번 깨면 그 뒤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거나 아예 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방광이나 심장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과도한 각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다시 잠으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야 비로소 밤중 각성 횟수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루아침에 한 번도 안 깨는 상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3번 깨던 분이 2번으로, 2번 깨던 분이 1번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젯밤은 왜 또 깼지 하고 실망하기보다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몸은 계단처럼 회복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함께 경험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손발의 온도입니다.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도 발이 차서 잠들기 어려웠던 분들,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잘 나던 분들 중 상당수가 손발이 예전보다 빨리 따뜻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미세순환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밤에 방광과 신경이 예민해지는 패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을 감시하듯 지켜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몇 시에 깼나, 어제보다 나아졌나를 매일 점검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긴장이 다시 올라갑니다. 몸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회복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몸에게 안정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는 데 있는데 지나친 기대와 조급함은 그 신호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말을 빨리 알아듣는 편이지만 행동은 천천히 바뀝니다. 특히 수년간 굳어져 있던 밤의 패턴은 이제 괜찮다는 확신이 쌓여야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은 그 확신을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얼마나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마셔야 하나요?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밤이 다시 안정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입니다. 어떤 분은 2, 3주, 어떤 분은 한두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아진 뒤에는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은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나이의 탓으로 돌리거나 어쩔 수 없는 노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참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작은 불균형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은 갑자기 고장나지 않습니다. 특히 수면처럼 기본적인 생리 기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불편함,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습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친 선택들이 겹치면서 서서히 균형이 어긋납니다.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은 그 결과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낮에는 참고 버틸 수 있지만 밤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야간요나 수면 장애로만 보지 않습니다. 몸이 쉬는 시간에도 계속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내부 환경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알림으로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해결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무엇인가를 억지로 줄이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아주 소량의 소금,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이라는 조합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소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진짜 의미는 특정 성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제 수분이 충분히 들어왔고 혈관 안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으며 더 이상 밤새 조절하느라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몸은 점점 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하고요.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몸의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밤에 깨는 횟수보다 먼저 아침의 느낌이 달라지고 잠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며 다시 잠들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성적표처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잘 잤다고 기뻐했다가 다음날 다시 깨면 실망하는 방식은 몸을 다시 긴장시키기 쉽습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에 가깝습니다. 약간 좋아졌다가 다시 주춤하고 다시 나아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을 믿고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밤에 자주 깬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약해졌거나 늙어서 쓸모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아직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해 주기만 해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만은 아닙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반복된다면 그것은 방광이나 신장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의 내부 균형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과 미네랄, 혈관순환, 그리고 자율신경의 조화가 흐트러졌을 때 이 신호는 밤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밤을 지키기 위해 물을 참아왔고 싱겁게 먹어왔고 스스로를 더 조심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참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때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야 비로소 안심하고 쉬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아주 소량의 소금과 얇은 레몬 한 조각을 더하는 이 작은 습관은 몸에게 이제 조절을 멈추고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소변을 억지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몸이 더 이상 깨어 있을 이유가 없도록 내부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밤보다 아침에서 먼저 느껴지고 각성 횟수보다 다시 잠드는 감각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밤부터 부담 없이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과 수면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시간에는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저녁 습관과 수면을 방해하는 의외의 원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 더 잘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깊은 잠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서연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